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 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김소연은 부엌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긴장감과 억눌린 마음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소연은 26살에 박준호와 결혼했다. 준호는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고 그의 곁에 서 있을 때마다 늘 든든함을 느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마치 끝없는 시험대에 오른 듯 달라졌다. 시어머니 이영숙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강단 있는 여인이었다. 입심이 날카롭고 눈빛은 매서워 누구든 한 번 스쳐 지나가면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세였다. 소연이 시댁에 들어온 첫날, 이영숙의 눈길은 이미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고 있었다. 그 순간 소연은 마치 자신이 며느리가 아닌 낯선 손님, 아니면 그저 하인을 뽑으러 온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저 아이 말수가 너무 없네. 저래서 집안 살림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소연은 방 안에 앉아 이영숙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듯한 기분이 서글펐다. 그 후로도 날마다 이어진 건 혹독한 비난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면 국이 싱겁다, 반찬이 부실하다는 꾸지람이 쏟아졌다. 집을 청소해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았다는 핀잔이 돌아왔고 심지어 옷차림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소연은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성격상 맞서 말대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참고 또 참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고여도 억지로 삼켰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서야 겨우 흐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눈물조차 들키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밤마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다행히 준호만큼은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다.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면서도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다가와 말했다. 소연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 어머니 원래 말씀이 좀 세실 뿐이야. 악의로 그러시는 건 아니야. 조금만 참아. 언젠가는 우리도 따로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무심코 흘려보낼 수도 있는 말들이었지만 소연에게는 큰 위로였다. 준호가 등을 토닥여주며 네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지쳐있던 마음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낮에는 다시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저녁을 준비하던 소연이 나무를 묻히고 있을 때 이영숙이 부엌에 들어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아니, 저게 뭐야? 색깔도 형편없고 맛도 없게 생겼네. 며느리랍시고 들어와서는 집안 망신만 시키는구나.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칠 뻔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반박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밤이 되면 준호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힘들지? 그래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난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연은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날마다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날 선 말들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새기고 있었다. 이렇게 결혼 초기 김소연의 삶은 끊임없는 눈물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시어머니 이영숙의 칼 같은 말,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교와 평가, 그리고 끝내 침묵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던 현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 준 건 남편 박준호의 따뜻한 위로와 아직은 자신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듯 보였던 시아버지 박철민의 존재였다. 김소연이 시댁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 박철민 때문이었다. 말수가 적고 언제나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던 그는 늘 따뜻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처음 시댁에 들어온 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어머니 이영숙이 쏘아붙이는 말들에 정신이 없을 때도 시아버지는 잠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긴장하지 말아라. 우리 집이 낯설지 천천히 하면 돼. 그 말은 사소해 보였지만 당시 떨고 있던 소연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었다. 이후로도 그는 늘 그랬다. 어머니가 도마 같은 말로 소연을 베어낼 때면 한숨을 내쉬며 나지기 말했다. 여보, 애가 아직 어리잖아. 하나하나 알려주면 되지 그렇게 몰아붙이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그 말이 곧바로 분위기를 바꿔주지는 못했다. 이영숙은 대부분 무시하고 내가 아는 게 더 많아 내가 가르쳐야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소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힘든 날이면 시아버지가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큰 위로가 되곤 했다. 소연이 부엌에서 울음을 삼키며 일할 때 그는 몰래 다가와 잠깐 앉아 내가 물 끓여왔어 라며 머그컵을 내밀었다. 그 속삭임에는 꾸짖음도 비난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국간장을 헷갈려 소금을 넣어버린 적이 있었다. 이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런 것도 못하면서 며느리라고? 우리 집안 체면을 다 구기는구나.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국을 떠먹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은데 조금 짭짤하긴 해도 날이 추우니까 국물이 따뜻해서 좋다.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긴장이 잠시나마 풀렸다.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누군가는 자신을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다. 소연은 가끔 생각했다. 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렇게 다를까? 같은 세월을 살고 같은 집에서 살아왔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지. 시아버지 박철민은 늘 묵묵히 집안을 지켜왔다. 소연이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을 때면 뒷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슬쩍 다가와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주었다. 그리고는 뭐든 완벽할 필요 없어. 너도 아직 젊으니까 서서히 배워가면 돼. 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픔이 깃든 듯 보였다. 소연은 가끔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저렇게 조용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깊이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그저 지금처럼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결혼 후 석 달이 차에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소연은 수없이 많은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만약 이 집에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진작 도망치듯 짐을 싸서 나가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어느 늦은 밤 소연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는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연이 다가가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이 안 오니?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더 그렇다네.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 옆에 앉았다. 말없이 사진첩 속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차례대로 붙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준호, 그리고 지금은 늙어버린 이영숙의 젊은 시절 모습까지. 사진 속의 웃음은 밝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그 순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살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정이 많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야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 소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이었다. 이처럼 시아버지 박철민은 소연의 숨통을 트여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날마다 이어지는 이영숙의 거친 말들 사이에서 그의 온화한 시선과 조용한 격려는 소연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만은 내가 끝까지 존경하고 따르리라. 그 다짐이 훗날 그녀가 감당해야 할 더 큰 비밀과 시련 앞에서 또 다른 의미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겨울이 막 시작되려는 어느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불안해했다. 김소연은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접시가 깨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이영숙의 날카로운 비명이 뒤따랐다. 여보, 이게 뭐예요?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소연은 놀라 달려갔다. 거실 바닥에 시아버지 박철민이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한쪽 입술이 심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손발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아배우님. 소연은 다급히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이영숙은 허둥대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준호는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결국 구급차를 부른 것도 응급실까지 따라간 것도 소연이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연세도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하겠지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어쩌면 다시는 예전처럼 건강하게 걷는 시아버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후 박철민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그는 아니었다. 침대에 누운 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손발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에서 뚜렷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소연의 몫이 되었다. 이영숙은 처음 며칠은 눈물을 보이며 곁에 앉아 있었지만 곧 지쳐버린 듯 했다. 내가 혈압이 있어서 이런 건 못해. 냄새도 못 참겠어.
네가 젊으니까 네가 맡아야지. 그 말은 사실상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선언이었다. 소연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준 사람이었으니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후로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같이 일어나 죽을 쓰고 약을 갈아 준비한 뒤 시아버지를 부축해 조금이라도 앉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한 번 식사하는 데에도 1시간이 넘게 걸렸고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위해 소연은 거의 종일 곁을 지켜야 했다. 가장 힘든 건 시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예전처럼 당당하고 온화하던 눈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린 눈빛이었다.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점점 세상에서 지워져 가는 존재라고 느끼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죽을 떠먹여 드리던 중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려는 눈빛이었다. 소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다. 그는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고맙다. 짧은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순간조차 시어머니 이영숙의 날 선 목소리에 금세 깨져버리곤 했다. 내가 젊었을 때 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늙으니 또 이런 고생을 해야 해. 참 팔자가 세다. 세. 그녀는 남편을 향해서도 불만을 쏟아냈고 며느리에게도 원망을 돌렸다. 소연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재수없게. 그 말은 소연의 가슴을 찔렀지만 차마 대꾸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다시금 아버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분명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날 이후 소연의 삶은 더욱 고되고 고독해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련이 훗날 그녀가 집안의 깊은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길목이 될 줄은 아직 몰랐다. 박철민이 쓰러진 뒤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도 팽팽한 긴장과 불화가 있었지만 적어도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침대에 누워 한마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자가 되었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김소연의 어깨로 내려앉았다. 이영숙은 처음 며칠 동안은 눈물을 흘리며 병실 곁을 지켰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숨을 쉬며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지 모르겠다 며 안타까운 척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내가 고혈압이 있는 거 알지? 냄새도 못 맡아. 이런 건 젊은 네가 해야지. 나는 기도하러 절에 다녀올게. 그 말은 돌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핑계였지만 겉으로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는 식의 변명으로 포장돼 있었다. 실제로 그녀는 매일 같이 시장에 가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고 절에 들러 기도를 올리며 이웃들에게 남편 걱정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우리 영감이 누워만 있으니 내가 죽을 맛이에요. 나이 들어 이런 고생을 다 하네요. 그러나 정작 집에 돌아오면 그는 병실 문을 슬쩍 열어보는 것에 그쳤다.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주거나
식사를 챙기는 건 전부 소연의 몫이었다. 소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죽을 쓰고 약을 준비했다. 그 후 시아버지를 부축해 앉히고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먹여 드렸다. 입가에 흘러내린 죽을 닦아내고 굳은 손가락을 펴서 약을 쥐어주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일까지 모두 그녀가 도맡았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낯설미 컸지만 시간이 흐르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러나 문제는 체력과 마음이었다.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시아버지를 돌보다 보면 밤에는 녹초가 되었고 몸은 여기저기 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 시아버지의 눈에 어린 눈물을 볼 때면 더 강하게 다짐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아버님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 이 집에서 최소한 이분만큼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아니, 더 날카로워졌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니 집안 공기가 눅눅하잖아. 창문은 열었어. 이불은 털었어. 멀쩡히 있으면서 왜 그렇게 굼떠? 소연은 억울했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더구나 밖에서는 정반대였다. 이웃이 찾아오면 이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며느리가 있다고 해도 역시 가장 힘든 건 내 몫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옆에서 간호하느라 잠도 못 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역시 대단하다. 남편을 그렇게 돌보다니 라며 감탄했다. 그러나 소연은 부엌 한켠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실을 아는 건 자신과 시아버지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중적인 모습은 점점 더 소연의 마음을 옥죄었다. 남편 준호는 출장이 잦아 며칠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왔다. 그는 늘 아내를 걱정했지만 괜찮다는 대답만 듣고는 더 묻지 않았다. 소연은 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으면 병실에 앉아 시아버지의 호흡을 확인하며 소연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왜 이 집에 와서 매일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하지만 아버님만큼은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결심이 훗날 자신을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드물게 따뜻하게 비치던 날이었다. 김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아. 놀라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 박철민이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입술은 마르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며칠째 씻지 못했더니 몸이 가려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혹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소연은 순간 몸이 굳었다. 시아버지를 씻겨드린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피가 이어진 아버지도 아닌데 혹시라도 누군가 알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애타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준비할게요. 결국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따뜻한 물을 받아 작은 대야를 준비했다. 손수건을 물에 적셔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드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이건 의무야. 아버님은 병자일 뿐 내 친아버지를 모신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시아버지의 등이 드러났을 때였다. 창백하고 야윈 피부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소연은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건 신혼 첫날 밤 남편 준호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등에 매화 모양의 점이 있어. 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큰형도 다 그래.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꼭 확인해봐. 그게 진짜 우리 집안 피라는 증거거든. 그때는 웃어 넘겼다. 장난이려니 했다. 하지만 지금 시아버지의 등에 그런 점은 그림자조차 없었다. 깨끗하고 하얗게 비어 있었다. 소연의 손에서 수건이 미끄러질 뻔했다. 가슴은 쿵쿵 울리고 머리는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히 없었어. 당황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수건을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소연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준호 씨가 그러는데 집안 남자분들은 다 등에 점이 있다고. 그런데 아버님은 안 보이네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시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떠오른 건 씁쓸한 미소였다. 네가 결국 알아봤구나. 그 한마디에 소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어떤 거대한 비밀이 눈앞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소연은 수건을 쥔 채 얼어붙었고 시아버지 박철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잠시 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준호와 그의 형, 두 아이 모두 내 친아들이 아니란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쌓인 체념이 새어나온 표정에 가까웠다. 나도 젊었을 땐 집안을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했지. 출장과 외근이 잦았고 한 달에 집에 며칠 얼굴 비추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흔들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헛기침을 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어지는 고백은 분명했다. 검사 끝에 알게 됐지. 그 아이들은 내 피가 아니라는 걸.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구나. 분노도 치밀었지. 하지만 막상 두 눈으로 아이들이 울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소연의 손이 떨렸다. 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손바닥에 달라붙었지만 그마저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충격이었다. 그럼 아버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가요?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분명히 속았고 배신당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더구나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내 손을 꼭 잡고 울었어. 그 작은 손을 뿌리칠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입 다물고 살기로 했다. 그게 내가 택한 길이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오랜 세월 누르며 살았던 고통이 물방울처럼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림자 같은 가장이었다. 집안의 주인은 언제나 아내였지.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피가 다르더라도 아버지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소연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아버님,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죽을 날이 머지않아 마음이 무겁구나. 너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제발 준회겐 말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평생 나를 존경하며 자랐어. 지금에서야 그걸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게 뻔하다. 소연은 목이 꽉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은 더 이상 강한 가장이 아니었다. 평생을 희생과 침묵 속에 살아온 너무나 외로운 한 남자였다. 그 순간 소연은 가슴 깊이 다짐했다. 이 진실이 언젠가 드러나더라도 나는 아버님 편에 서겠다. 피가 아니어도 그분은 진짜 아버지니까. 그날 저녁, 김소연은 아직 갈아입힐 옷을 손에 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박철민의 젖은 셔츠가 걸려 있었고 따뜻한 수증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의 어깨를 닦아내며 속삭였다. 이제 깨끗해지셨으니 조금은 편안하시죠? 박철민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가 옅게 번졌지만 곧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소연은 젖은 수건을 개키려는 순간 방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 이영숙이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은 불길처럼 번뜩였다.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떨어뜨렸다. 당황스러움에 입술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시킨다고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쏟아졌다. 소연은 급히 고개를 저으며 설명하려 했다. 아버님께서 며칠째 씻지 못하시고 몸이 가려워서 부탁하셔서 제가. 그러나 이영숙은 말을 자르며 손바닥을 높이 들더니 그대로 소연의 뺨을 후려쳤다. 이 더러운 년,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소연은 충격에 몸이 휘청였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다. 옆에서 박철민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비된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겨우 손가락을 떨며 입을 달싹였으나 우우 하는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소연은 간절히 외쳤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저... 하지만 이영숙은 듣지 않았다. 네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말도 없고 눈치만 보더니 결국 이런 짓을 벌이네.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지. 그녀는 소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두고 보자. 내 꼴을 내가 반드시 밝혀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말 거야. 복도에 끌려 나오면서도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영숙의 고함에 묻혀 사라졌다. 뒤편에서 박철민은 침대에 누운 채 몸부림쳤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거칠게 복도로 끌려 나온 김소연은 아직도 뺨이 얼얼했다. 이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거친 목소리로 쏟아냈다. 내가 며느리 잘못 들인 줄 알았다니까. 네가 감히 시아버지를. 그때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부웅. 잠시 후 박준호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다. 출장지에서 막 돌아온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굳어버렸다. 어머니가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고함을 치고 있었고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아내를 때리세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영숙은 손가락을 번쩍 들어 방카나 안을 가리켰다. 내 아내가 방금 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가서 봐라. 내가 다 목격했어.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곧바로 아내에게 물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사실대로 말해. 소연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했다. 아버님이 며칠째 씻지 못하셔서 너무 불편하다고 직접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드린 것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방 안을 바라보자 침대에 누운 박철민의 얼굴은 울분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뿐이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번쩍 스친 기억이 있었다. 얼마 전 소연이 말했던 것, 혹시 아버님이 욕실에서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CCTV를 하나 달아야겠어요. 그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앱을 열었다. 혹시 아직 녹화되고 있을지도 몰라. 이영숙은 비웃듯 소리쳤다. 카메라가 있으면 뭐? 내 아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증거를 남겼겠냐. 하지만 몇 초 후 화면에 떠오른 영상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연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버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수건으로 조심스레 몸을 닦아주는 모습. 그 얼굴에는 그 어떤 부끄럼도 은밀함도 없었다. 오직 간절한 정성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화면을 어머니 앞에 내밀며 목소리를 낮췄다. 보세요. 아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 제일 힘든 일을 대신 해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순간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연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니라 너무 큰 상처가 가슴 깊이 새겨진 듯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나 더는 못하겠어.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방 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김소연은 억울함을 벗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는 말은 준호의 가슴에 깊은 못을 박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집을 나섰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는 없었다. 며칠 동안 준호는 말수가 줄었다. 퇴근 후에도 웃음을 잃었고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씨 집 알지? 들리는 말로는 두 아들이 다 친자가 아니라던데. 어머,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옛날부터 있던 소문인데 요즘 들어 더 확실해졌다나 봐. 이영숙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 얘기를 들은 듯 얼굴이 창백해져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묵을 고수했다. 반면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한 번도 상의를 벗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 또 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만 어쩐지 늘 한 발짝 물러서 있던 태도. 모든 퍼즐 조각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곁에 앉아있던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 씨, 혹시 무슨 생각해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면 어떨까?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눈을 들어 결심한 듯 말했다. 확인해야겠어. 그냥 소문으로 넘어가면 더 괴로워질 뿐이야. 진실이 무엇이든 내가 직접 마주해야 해. 그는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아갔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조금 채취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준호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아버지와 자신의 DNA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다. 밤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병상에 누운 박철민의 손을 잡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아버지, 진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는 알았다. 결과가 어떻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기다리던 봉투가 집으로 도착했다. 하얀 봉투 위에 병원의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고 봉투를 손에 쥔 순간 박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소연도 숨을 죽였다. 열어봐, 준호 씨. 확인하는 게 낫잖아. 준호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찢었다. 서류를 꺼내 눈을 빠르게 훑었지만 곧 시선이 굳어버렸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문구가 그의 눈에 꽂혔다.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고 그의 어깨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사실이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소연은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잠시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다. 그는 곧장 병실로 달려가 아버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박철민은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은 희미하게 반쯤 감겨 있었다. 아버지, 결과가 나왔어요. 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끝이 갈라져 나왔다. 근데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저한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 순간 박철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려 아들의 손을 잡았다. 마른 손이지만 따뜻했다. 손가락이 떨리며 작은 힘으로 준호의 손을 꼭 쥐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네가 내 아들이다. 피보다 소중한 인연이다. 준호는 흐느끼며 손을 감싸 쥐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남은 시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김소연은 문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핏줄을 넘어선 부자의 인연은 이제 비로소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박철민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밤마다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멎지 않았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환자분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위기 상황이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김소연은 매일 같이 죽을 쓰고 약을 갈아 물에 타서 조심스레 입에 넣어들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기력이 사라져가는 게 눈에 보였다. 박준호는 퇴근 후 곧장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밤새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영숙의 태도는 달랐다. 남편이 숨을 몰아쉴 때 그는 눈물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이런 얘기밖에 나가면 안 돼.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특히 그 소문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지금 아버님이 위중하신데 어머니는 체면이 먼저세요? 이영숙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뭘 알아? 여태껏 내가 어떻게 이 집안을 지켜왔는지 체면이라도 없었으면 우리 집은 벌써 무너졌어. 그녀의 말은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뿐이었다. 소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이분을 지킬 거야. 누구도 더는 이분을 외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박철민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가족들은 병실 한쪽에 모여 앉아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각자의 눈빛은 달랐다. 준호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진심이 가득했고, 소연은 의무감을 넘어선 애틋한 정성으로 버티고 있었다. 반면 이영숙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체면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병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꽉 막혀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을. 며칠 뒤 박철민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말했다. 지금은 조금 안정됐지만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환자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들이세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후 박철민은 손짓으로 누군가를 부르려 했다.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킨 첫 번째 사람은 박준호였다. 준호가 다가와 의자에 앉자 박철민은 힘겹게 펜을 잡아 종이에 몇 글자를 남겼다. 너는 내 아들이자 내 자랑이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끝까지 아버지라 불러줘서 고맙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아버지 목까지 살아갈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다음으로 불린 사람은 김소연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송글씨로 적었다. 며느리여, 아니, 내 딸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집과 땅,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싶다. 네가 이 집을 지켜다오. 소연은 눈물이 솟구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을 입술에 대고
끊임없이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박철민은 이영숙을 불렀다. 이영숙은 두려운 얼굴로 침대 곁에 다가왔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 시선을 피했다. 그는 힘겹게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었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남은 생은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라. 이 말에 이영숙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그 순간 박철민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모든 원망을 놓아버린 듯 그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다. 방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졌음을. 그날 새벽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박철민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폭도 미약해졌다. 곁에 앉아있던 박준호와 김소연은 그의 손을 양쪽에서 꼭 붙잡았다.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순간 박철민은 마지막으로 눈을 뜨더니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해방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도 맥박도 이내 멈췄다. 아, 매어지. 준호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소연은 눈물이 쏟아져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이영숙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요. 장례식은 고인의 뜻대로 소박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장식도 떠들썩한 인파도 없었다. 오직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촛불을 켜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핏줄은 아니어도 진짜 아버지셨지요. 저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가장이야. 이웃들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다. 소연은 헌화한 국화꽃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늘 고함치고 억눌렀던 이영숙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차가 식어가는 걸 바라보거나 홀로 안방에서 울곤 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짧은 대답만 남겼고 시선조차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그 차가운 거리감은 그녀에게 더 큰 벌이 되었다. 그러나 소연은 끝까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다.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환하게 웃으며 제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떠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의지를 이어가는 듯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박철민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 커서 그 누구도 쉽게 메울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이영숙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침부터 잔소리와 지시로 집안을 휘둘렀을 그녀가 이제는 마당 한쪽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더 휘어졌고 손끝은 떨렸다. 어느 날 저녁 김무소연이 저녁상을 차리려 부엌에 서 있는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아니, 딸아. 소연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고개를 돌리자 이영숙이 눈가가 젖은 채 서 있었다.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체면만 붙들고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옆에 두고도 몰라봤어. 너를 괴롭히고 의심하고 온갖 모진 말을 퍼부었는데 결국 이 집을 지켜낸 건 내어였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제라도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게, 내 자식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다. 소연은 매일 아침마당을 쓸고 밥상을 차리며 이 집은 아직 살아있다는 듯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영숙은 낡은 서랍에서 꺼낸 등기권리를 소연에게 내밀었다. 철민이가 남기고 간 이 집, 네가 지켜다오. 나는 이제 늙었으니 네가 이 집의 주인이다. 소연은 서류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집은 여전히 어머니의 집이고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저는 그저 함께 지킬 뿐이에요. 그 말에 이영숙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허세와 체면이 무너지고 남은 건 후회와 감사뿐이었다. 그날 밤 집안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다. 마당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나누어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다. 핏줄이 아니어도 상처가 많아도 결국 다시 이어진 가족의 끈. 그 끈을 지켜낸 것은 돈도 체면도 아닌 오직 진심과 용기였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당 구석에 남아있던 시든 덩굴 대신 연초록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다. 김소연은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을 끝까지 지키자. 아버님이 바랐던 것처럼 진심으로 살아가자. 박준호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점차 마음을 추슬렀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아버지는 내게 세상 누구보다 큰 울타리였어. 앞으로 난 그 울타리가 되어야겠지. 아버지가 지켜준 것처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보시고 계실 거예요. 한편 이영숙도 서서히 변해갔다. 그녀는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시장에서 이웃들을 마주할 때도 더 이상 고개를 빳빳이 들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오면 조용히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소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핏줄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더라.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네가 보여줬다. 그 사실을.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버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다. 밥상 위에는 화려한 음식이 없었지만 공기에는 묘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박철민이 남긴 유산은 땅이나 집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건 거짓과 체면 뒤에 가려졌던 진짜 가족의 의미였다. 피가 닿지 않아도 상처투성이어도 서로를 향한 진심만 있다면
가족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지켜낸 건 다름 아닌 한 사람, 김소연이었다. 그녀는 끝내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아버님 약속 드릴게요. 이 집에서 거짓은 더 이상 숨 쉴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랑과 진심만 남겨두겠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마치 박철민의 미소가 함께 실려오는 듯했다.